주위를 보면 뭐 사실 공중에는 또 파리도 있지, 모기도 있지. 많아요 또 걔네들이. 땅에는 개미, 집안에는 바퀴벌레, 엄청 많죠. 네. 지하실에는 또 곱등이가 있습니다. 아니, 참 세상에는 곤충이 없는 곳이 없어요. 없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네. 곤충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겁니까? 곤충학자들이 옛날에 그 절망한 적 있어요. 세상에 곤충이 이렇게 많은 거야? 절망까지. 그러니까 그 왜 많냐 이거지. 네, 신이 생물 창조했다고 믿던 시절 예. 신이 곤충을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만들 수가 있어. 신이 하나하나 딱정벌레를 만들면서 수십만 종의 딱정벌레를 하나하나 다르게 빚는 걸 상상해봐라. 그러니까 종류도 많을 이러면서. 거야. 그래서 생물을 10종으로 줄인다면 예. 4종은 딱정벌레고 한 종은 바구미일 것이다. 이 무슨 모순인가 이러면서 막 거의 절망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냐면요. 동물 120만 종인데 굳이 곤충이 한 90만 종을 차지해요. 와, 그럼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그냥 대다수가 그 생물의 생태계에서는 그 쪽수로는 곤충이 압도적으로 많. 아니 그렇게 많아요? 종류로도 많고요. 그 개체수로도 한번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한 적어도 한 100경에서 한 1000경 와, 마리 천이요? 이렇게 그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화석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화석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아, 그 곤충 화석도? 우리 가끔 그 웅덩이에 모기가 이렇게 끓는 걸 보잖아요. 그것처럼 그 돌에 이렇게 모기 화석들이 다다다다다 그걸로 또 얘네들이 얘네들이 엄청 많았던 거. 그렇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오래전부터 존재했는지를 알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 가끔 이제 서울시에 그 하루살이들이 대량 발생 오로로로로 짤방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루살이들도 옛날 그 공룡집 때 이렇게 다다다다다닥 나옵니다. 옛날도 많았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룡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아, 지구를 주름 잡았던 공룡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네. 엄청나게 컸는데 얘네들은 사라지고 아주 작은 곤충이 살아남았다면 자, 곤충의 생존 전략은 곧 작은 몸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아, 작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살아남았다. 작아서 살아남았죠. 공룡도 보면은 잘 크게 살다가 소행성 떨어지고 싹 죽었지만 작은 새만 남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곤충은 애초부터 쭉 작기 때문에 쭉 작은 애만 살아남았는데요. 일단 작은 몸집이 되게 유리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공룡 같은 경우는 막 보면 막 나무를 엄청 많이 먹었대잖아요. 근데 곤충 같은 경우는 나무 하나라 해도 뭐 이파리 조금만 먹고 누구는 줄기만 먹고 누구는 그냥 그러네. 예. 수만 먹고 하면서 그러네요. 할 정도로 그냥 조그만 나무 하나로도 엄청나게 많은 종류들이 그렇지. 자연스레 파먹을 수 있죠. 보통 몸집이 작으면은 유리한 점은 많죠. 왜냐면은 몸 전체에 산소 같은 것들을 공급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효율적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력과 연관이 돼 있거든요. 작아야 중력의 영향을 덜 받고 그래야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낙하를 해도 데미지는 별로 없는 그렇죠. 거죠. 부피가 작으니까. 어. 개미 집어 던져도 살잖아요. 이렇게. 살죠. 집어 던지지 이름 마세요.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예. 근데 너무 작으면은 사실 좀 천적들한테 공격을 쉽게 당할 수도 있죠. 약간 예를 들어서 개미핥기 있잖아. 개미핥기가 코 한번 딱 대고 청소기 마냥 돌려버리면은 순식간에 빨아들이는데. 그거는 근데 예. 제가 보기에는 개미핥기에 특정화돼 있는 거고 정말 작은 틈새에 숨으면은 천적들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호하기가 더 좋은 거 아닌가? 개미핥기도 보기엔. 재밌는 지적이에요. 일단 개미는 개미같이 그렇게 자연에 모여 있는 게 너무 좋은 먹이원이에요. 그리고 포유를 보면은 개미를 사냥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개미핥기도 있긴 하지만은 침팬지, 고릴라, 개미 먹는 거 맞죠? 이렇게 도구 이용해서 개미 퍼먹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굉장히 잘 먹어요. 그래서 개미를 많이 먹는 포식자가 있는 개미들은 그거에 대응해서 다 전략들이 있어요. 특히 독이 세요. 개미들이. 네, 개미들에서 개미 이렇게 먹다가 먹고 따갑구나. 따가울 정도로 굉장히 독이 셉니다. 그리고 그 개미핥기도 말씀하셨지만 개미핥기가 호로록하지만 예를 들어서 개미가 10,000마리가 있어요. 10,000마리 다 호로록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살아남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키핑이죠 그러면. 요. 키핑이죠 그러면. 네. 개미핥기는. 그렇죠. 삼체처럼. 키핑. 그러니까 훨씬 어떻게 보면 대멸종 상황 같은 데서 운 좋게 살아남을 수 있을 확률이 더 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눈에 안 띄면 타겟이 잘 안 되잖아. 근데 이 작은 몸집 말고도 그 강점이 많아요. 가장 손꼽히는 거는 그 곤충의 조상이 절지동물들, 갑각류들이거든요. 언제 나온 거예요, 그럼 곤충이? 곤충은 4억 7천만 년 전쯤에 등장했거든요. 4억 7천만 고생대 년. 대본기. 저 공룡은 2억 4천만 년인데 그보다 더 2배 오래전. 그땐 사실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래도 그 절지동물들 그 조상이 물려준 딱딱한 외골격 그렇지, 그렇지. 덕분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요. 이 외골격 덕분에 몸집이 커지지 못한 건 있어요.
딱딱한 것 때문에 일단 성공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몸이 일단 기본적으로 튼튼하니까 네. 이점이 있는데 이렇게 딱딱해지면 뭐가 단점이냐면요. 일단은 커질 수가 없어요. 네. 일단 탈피를 하다 보면 점점 그 껍질이 두꺼워지고요. 네. 껍질이 두꺼워지다 보면 이제 점점 탈피가 어려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몸집이 커지다 보면은 그 몸의 하중을 그 건들 수가 없어요. 외골격은. 그렇기 때문에 커질 수가 없다. 그런 좀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 같은 게 왜 이렇게 곤충이 성공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곤충이 포함된 절지동물이 이 육상에 최초로 진출한 동물이잖아요. 절지동물들이.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거미, 그다음에 진해 이런 것들이 다 절지동물인데 원래 이제 위에 육지는 생물이 살 수 없는 데였는데 식물이 먼저 진출해서 네. 살만한 데를 만들어놨는데 이제 빈집인 거잖아요. 아파트 신축으로 개장했는데 아직 아무도 안 들어왔어. 입주를 해야지. 입주를 하는데 뭐 분양권도 필요 없어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근데 육지로 가려면 여러 가지 적응이 필요했을 텐데 이 외골격이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에 살던 애가 육지로 나갔을 때 어쨌든 수분을 보호하려면 이 외골격이 감싸고 있으면 우리 밤처럼 이렇게 수분이 증발하면 안 네,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상 진출에는 도움이 됐지만 외골격이라고 한 시스템 자체가 몸이 커지기에는 또 제한이 되니까 이걸 저희가 진화적 제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현재 어떤 모습이 앞으로 가능한 어떤 모습을 제한하는 걸 말해요. 외골격 때문에 더 큰 생물로 발전하는 데는 제약이 된 거죠.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재밌는 포인트가 육상 진출하는 데는 또 도움이 됐던 게 외골격인데 또 커지기에는 또 제약이 되는 그런 특징이 곤충의 외골격이다. 그러면 지구에 화산 폭발도 있었고 빙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소행성 충돌도 있었고요. 공룡이고 동물이고 싹 다 사라져버린 위기에서도 아니 곤충들은 왜 끄떡없었던 겁니까? 물론 곤충한테 가장 큰 위기도 물론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몇몇 곤충들한테 나타나는 변화들도 보고 있으니까 가장 큰 위기는 분명히 기후 변화였을 거예요. 기후 변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곤충은 살아남은 거죠. 곤충들이 정말 다양한 곳에 적응이 있어요. 갈로아는 추운 데 적응한 곤충이에요. 빙하기에 적응한 곤충이어서 빙하기 오니까 야 앞으로 이제 추운 세상이 오나 보다 해서 이제 추운 데 적응했는데 알고 보니까 망했죠. 세상을 더워주는 거예요. 얘는 멸종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 높은 고산지 아니면은 저 동굴 이런 데 살고 있는 곤충이고요. 뭐 더 추운 데 적응한 곤충 보면은 막 그 눈각닭이라고 그 아예 눈 뭐예요? 눈각닭이라고 몇 도에서 몇 도까지 돼요, 영하? 그냥 마이너스 막 5도 이런 데서 그 부동 단백질 체내에서 부동 단백질. 부동액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달려요. 근데 그래도 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쪽만 얼게 해요. 다리 몇 개만. 야, 기가 막히네. 얼다가 곤충인데. 얼다가 이제 얼기 시작하면 한쪽을 그냥 깨버립니다. 네. 한두 개를. 네. 그 전에 짝짓기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다시 나고 그런 건 아니죠? 아니죠. 근데 성충이니까 그 전에 짝짓기 하고 짝짓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감하는 겁니까? 마감하는 겁니다. 네. 다리 얼면서 그렇게 하는 애도 있고요. 근데 적응을 정말 잘하네, 곤충들도. 그리고 막 화산지대 사는 곤충도 있어요. 예. 제가 좋아하는 메뚜기 중에 우리나라에 사는 바다 방울레라는 곤충인데 바다 방울레 쪽에 하와이 산 애들은 저 화산지대만 살아요. 왜 그래요? 거기 아무도 안 사니까. 아 진짜? 그럼 뭐 아니 근데 화산 근처면 먹을 게 있나? 그러니까는 그 바람에 날려오는 그냥 어떤 찌꺼기 정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네네. 왜냐면 다른 곳 가면 정정당당히 승부에는 좀 질 것 같고. 자연에 맡기는구나. 네네. 효율이 좋다니까요, 곤충이. 그래서 지구가 정말 그 소행성으로 막 불바다가 되고 다 없어진다 해도 정말 다양한 곳에 적응했기 때문에 망할 리가 없죠. 어쨌건 그 환경에 따라서 적응하는 애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각자 좀 살아남기 위한 생존 아이템들이 다 있었던 거고 그거를 좀 장착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곤충들은 모두 다 살아남은 겁니까? 또 그랬던 게 아니게요. 오늘날 지금 보고 있는 그 90만 종 애들이 수많은 역사가 있어서 이 모양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화석을 보면은 아까 막 하루살이가 엄청 많다 했지만 그 하루살이가 그 하루살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퀴벌레가 옛날부터 수억 3억 년 동안 살아왔던 그 바퀴벌레를 하잖아요. 예. 그 바퀴벌레가 아니거든요. 오늘 바퀴벌레면 사람들 그 징그러운 막 알집 달고 이래요. 집에서 알집 나오면은 이거 그냥 이거 불러야 돼. 업체 불러야 돼. 나 진짜 옛날 바퀴벌레 알집이 없어요. 걔들은 산란관이 있고 산란관으로 식물에다 알을 낳았어요. 식물에다가 속에다가? 네네. 그 바퀴가 그 바퀴가 아니에요. 다른 바퀴네요. 네네. 잠자리가 있어서 그 잠자리가 아니거든요. 옛날 막 잠자리 막 날개 핀 길이가 70cm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70cm? 이만하다 했는데 그 잠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달랐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떤 시대든지 벌레는 드글드글했는데 곤충들은 많았지만 같은 곤충들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곤충이라고 하는 게 지구상에서 굉장히 다양한 생물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잘 적응하고 잘 변화하는 그런 생물이었다. 마치 삼국지처럼 누가 성공했다가 누가 갔다가 누가 성공했다 이런 거죠. 네. 근데 그럼 곤충은 어떻게 번성할 수 있었는지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오늘날 곤충은 공룡 시대 때 얘기했던 그 꽃의 등장이죠. 속지식물의 등장. 그게 오늘날 곤충의 되게 결정적 역할이고요. 그 식물과의 그 하여튼 공진화. 콜라보. 네, 그 콜라보. 네, 그 공진화가 약간 오늘날 곤충의 모습을 만들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진화라는 이제 단어가 나왔습니다. 저는 공진단은 알거든요. 아니 나 할 것 같아서 계속. 공진화 이게 뭐냐?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화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 변화하는 거, 시간에 따라서 생물이 변화하는 게 진화인데 공진화라고 하는 건 같이 진화한다는 뜻이잖아요. 함께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뉴턴의 제3법칙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잖아요. 생물계에서 일종의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이 공진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잡아먹는 애가 있고 잡혀먹는 애가 있으면 잡혀먹는 애가 예를 들어서 도망가려고 혹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진화하면 잡아먹는 애는 그 변화에 맞물려서 더 잘 잡아먹게끔 진화를 하고 그렇죠. 그럼 얘는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화를 하고 하는 쫓고 식으로. 쫓기는. 네, 그런데 혹은 그 반대의 방향의 상호작용일 수도 있어요. 얘가 얘를 도와주려고 하고 그럼 얘는 거기에 도움을 받아서 반대의 애를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공생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인데 서로 다른 생물들이 서로 더 번성하고 성공하는 방식의 공진화에서 제일 유명한 사례가 바로 곤충과 꽃을 피우는 식물, 속시 식물 혹은 현화 식물이라고 합니다. 묻혀서 다른 데다가 퍼뜨리는. 그렇죠. 꽃가루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그 동물로 따지자면 정자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자들은 이제 헤엄쳐서 가지만 꽃가루들은 날려서 그렇죠. 암꽃에 가야 되는데 바람 아니면 힘들죠. 네, 바람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바로 택배 시스템을 쓰는 거다. 아 그래서 그 대가로 꿀을 주는 거구나. 그렇죠. 예. 뻘한테. 택배비. 예, 택배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꽃을 이렇게 피우면 이제 곤충이 꽃의 그 향기를 얼른 오죠. 와서 이제 이렇게 꿀을 먹으려고 가는데 이게 꽃을 막 파고들면서 이제 막 다 묻지, 온몸에 막 이렇게 다 묻히잖아요. 묻히죠. 그래서 예. 다른 꽃 가려고 이렇게 왔다 가가지고 이제 묻혀주는 게 이제 그 택배 시스템인데 요걸 처음 한 게 파리, 나비, 벌, 딱정벌레예요. 예. 시작은 아마 쥐라기 때일 것 같은데 시작인데 백악기 때 번성을 했고요. 그 가장 처음 원시적인 꽃이 그 암보렐라라고 오늘 뉴칼레도니아에 남아 있어요. 있어요? 네, 남아 있어요 뉴칼레도니아에. 그 쥐락이 백악기 때 있던 꽃이 아직도. 네,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야. 거기에만 남아 있어요. 아주 귀한 꽃입니다. 아 거기도 그럼 꿀이 있어요? 꿀이 아니죠. 그냥 하얀색. 그래서 아주 원시적인.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였으면 아직 공진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궁금했어요. 꿀이 그래서 나오는지. 꿀이 되게 중요한 게 보상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꿀 만들어서 주면은 얘가 곤충이 꿀만 빨고 가요. 먹튀. 먹튀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파리가 어떻게 했냐면 주둥이 길게 만들어요. 이렇게 길게 만들어서 꿀만 르륵르륵 하고 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찍먹 하고 가면은 편하잖아요. 하잖아요. 이게 가서 이기 어려우니까 해서 꽃들이 진화 어떻게 하냐면 점점 이게 깊게 우리 철쭉벌 같은 난꽃 보면 꽃이 깊잖아요. 금고화가 되는 거네. 금고화. 네. 금고화. 금고처럼 쉽게 못 다가오게. 네, 깊게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꽃들이 좀 깊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계속 벌들이 막 파고 들어 있잖아요. 이렇게 막 안에 가서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도 있는데 그 나비 같은 경우 보면 아예 그냥 주둥이가 대롱처럼 길게 돼가지고 빨처럼 가가지고 쭉 빨죠. 그래서 그 경쟁이 점점 심해져서 그 난꽃 보면 이렇게 막 길이가 30cm가 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윈이 마다가스카르에 30cm 넘는 걸 보고 이걸 깎는 나방이 있을 거다. 주둥이가 30cm가 넘는. 발견했나? 있을 거라고 추측했는데 실제로 발견이 됐어요. 와, 진짜? 이 정도면 거의 학 아니에요? 호리병에다가 그렇죠, 그렇죠. 마치 학처럼. 그래서 아종명을 프레딕타라고 붙였어요. 예상했던.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 게 이제 꿀을 주는데 꿀만 먹고 먹튀하는 곤충들이 나오니까 반작용으로 길어지는 거잖아요. 꿀을 먹을 수 있는 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궁금해진 게 그럼 반대로 꽃들도 먹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될까요? 꿀을 안 주면 되잖아요. 꿀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꽃가루만 배송하게 해주고 택배비를 체불하는 그런 꽃들도 있나요? 그러니까 애초에 열대꽃들은 그 화려하게만 하지 꿀이 되게 적어요. 영양가가 없구나. 영양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문제됐던 게 유럽 사람들이 처음에 아프리카에 있는데 가가지고 열대 난초 너무 예뻐가지고 그걸 갖고 와서 지들 정원에 심었어요. 근데 유럽의 벌들은 이 꽃이 멋지 해서 앉았는데 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앉다가 탈진해서
죽죠. 그 정도로? 벌이 약간 죽었던 이유 중 하나죠. 포기를 안 하네요. 네. 어디, 앉았는데 어딘가. 꿀이 없네. 꿀이 없네 하다가. 근데 죽지만 그들 중에 이제 포기하고 딴 데로 넘어가면은 오히려 이제 이 꽃은 어떻게 보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네요. 그렇죠. 네. 자손 번식을 한 거니까. 아, 그런 식으로 오히려 화려함을 무기로 약간 유인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속고 속이는 사랑과 전쟁이 계속되고 저희 연구실에서 사실 연구한 주제가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되게 흥미로운 주제가 저는 무화과라고 생각해요. 무화과 왜요? 무화과가 종교에서 상징성이 있어요. 그 사실 시스테인다 천장에 있는 그 그림에 우리가 사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무화과로 그려져 있어요.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게 무화과거든요. 근데 이 무화과 이름 자체가 무, 없을 무, 화, 꽃, 화, 꽃이 없다. 과일, 과잖아요. 꽃이 없는 과일인데 무화과 드셔보시잖아요. 자르면 빨간색 속 나오잖아요. 오히려 부드럽죠. 부드럽죠. 거기 사실은 안에 있는 게 다 꽃이에요. 씨가 아니라? 아 진짜? 씨도 거기 생기겠죠. 네. 꽃이 거기 있으니까. 왜냐면 씨는 꽃에서 만들어지니까. 꽃 같지 않던데? 그래서 이제 무화과는 사실 꽃이 안으로 피는 식물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상하잖아요. 꽃이라고 하는 것은 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가서 밑씨랑 수정을 해야 되는데 꽃이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어리석은 왜 그렇게 돼 있지? 행동이 왜 아닌가. 무화과는 그렇게 행동했을까? 너무 그래. 궁금한데요? 그게 바로 공생입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를 수정시켜주는 특별한 곤충이 있어요. 뭐예요? 이름이 무화과 존벌이에요. 야, 세트네. 네, 세트템이에요. 그래서 이 무화과 존벌을 보면 네. 이 공진화, 공생 관계가 굉장히 재밌게 보이고 사랑과 전쟁이 여기서도 있는데요. 일단은 식물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요. 네. 암무화과가 있고요. 숫무화과가 있어요. 숫무화과에는 꽃가루가 있죠. 네. 안에 있어요. 네. 거기는 꽃가루가 암무화과에 있는 그 이제 밑씨랑 만나야 돼요. 그러면 여기 안 속에 있는 꽃가루가 저기로 가야 되잖아요. 자, 그걸 어떻게 하냐? 여기 무화과 보면 이제 그 엉덩이 쪽에 조그마한 구멍이 있어요. 이제 새끼를 몸에 베고 있는 암컷 존벌이 그 구멍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그 터널이에요. 그래서 걔는 들어가면서 그 터널이 너무 좁아서요. 날개도 다 떨어져요. 더듬이도 막 떨어지고.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걸 알면서 가는 거예요. 네, 숫 열매에 들어가서 거기에 새끼를 낳아요. 그리고 무화과 안에 그 숫 열매 안에는 새끼를 낳을 수 있는 방을 무화과가 만들어줘요. 아 진짜 따로 네. 있어요? 네. 진짜 제대로 공생이네. 네, 그럼 그 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제 호텔처럼 방이 많이 들어있고 거기다 알을 하나씩 뽕뽕뽕뽕뽕 낳는 거예요. 암컷 존벌이.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알이 태어나고 나오죠. 애벌레들이 거기 안에 맛있는 호텔에 있는 룸 서비스 먹으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안락하게 지내요. 이렇게 바깥에 보고가 돼 있잖아요. 어. 다 자라죠? 그럼 수컷이 먼저 나와요. 수컷이 먼저 나와서 방을 돌아다니면서 암컷들하고 교미를 해요. 암컷은 아직 안 나왔어요. 수컷은 날개도 없어요. 보면 벌같이도 안, 그러니까 같은 종이라고 안 보이고 약간 에얼리언처럼 생겼어요. 참 희한하네.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얘네들은 교육도 안 받았는데. 그러니까 내 말이. 그래서 짝짓기를 한 다음에 얘는 그냥 죽는 애도 있고 알려진 애들은 자기랑 짝짓기한 미래 암컷이 나가를 터널을 파주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러면은 수컷 존벌은 그 무화과에서 한 번도 벗어나질 못해요? 다른 무화과 안 가고 거기서 그냥 태어나서 세계를- 짝짓기를 하고 그냥 끝인 거예요. 정자만 주고. 아, 진짜 저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럽긴 하네. 네. 그죠? 자, 거기서 암 열매에서 이제 수컷이 짝짓기를 했죠. 그럼 암컷이 이제 짝짓기가 된 상태로 밖에 나오겠죠. 밖에 나오면 여기가 숫 열매였잖아요. 그러면 이 숫 열매에 꽃가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꽃가루를 몸에 묻히고 나와요. 나와서 날아가요. 그럼 날아가면 여기서 재밌는 게 얘에겐 두 가지 운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운명? 자, 무화과 열매, 숫 열매랑 암 열매가 있잖아요. 얘가 암 열매에 들어가면 꽃가루를 묻히고 암 열매에 들어가서 수정을 시켜줘요. 그러면 제대로 수정이 됐으니까 씨앗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그 열매에선 새로운 무화과 나무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야, 그럼 이거 완전 인생 극장이네. 결정했어. 빠밤 봐봐봐. 어디로 갈지. 네. 예. 근데 수분을 시켜주고 나면 암 열매는 피신이라고 하는 독한 이제 효소로 이 존버를 죽여요. 근데 엄청난 메커니즘이다. 자, 그래서 암 열매는 또 이제 떨어지면 걔는 다시 이제 새로운 무화과를 생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존벌이 운명적인 결정을 해서 암 열매가 아니라 순 열매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방금 말씀드렸던 게 다시 한번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무화과 존벌 암컷이 꽃가루를 묻혔지만 순 열매로 들어가면 무화과를 수정시켜주진 않지만 거기 가서 새끼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무화과 존벌들이 그 다음 세대에 태어나서 이걸 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죠. 야, 무화과 얘기는 진짜 맛있게 먹기만 했지. 이런 스토리를 들으니까 참 재밌네요. 우리나라에 무화과가 그렇게 많은데 그 모든 무화과를 무화과 존벌이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먹는 무화과는 이제 품종 개량한 우리나라 토종 무화과가 아니라 지중해 지역에서 가져온 무화과라서 벌레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곤충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더